자, 이번 시간에는 FAT 2급 실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전표 관리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기죠. 실무 하고 되어 있고요. 실무. 자, 여기 2장의 전표 관리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파트가 있어요. 우선 회계상 거래를 인식하기, 두 번째로는 전표를 회계상의 거래라고 이제 판단이 됐다면 여기 장부에다가 전표를 갖다 작성을 해야 되겠죠. 전표 작성하기. 전표 작성의 기본적인 내용들과 그다음에 그 전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증빙 서류를 보면서 이런 전표를 작성하는 세 단계에 걸쳐서 이 전표 관리에는 실기, 실무 연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항목들에 대해서 일단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잠깐 보시고서 실제로 해당되는 거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교재에 보시게 되면 전표 관리라고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전표 관리에는 회계사항 거래와 전표 작성 증빙서류, 여기 큰 목표란 말이죠.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로. 요 내용은 일단 똑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가셔도 되겠고요. 자, 1절에 지금 회계사항 거래 인식하기로 했는데, 회계사항 거래 인식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회계 담당자들은 기록을 해야 되는, 장부를 기록하는 담당자들인데, 아무거나 막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앞서 회계 이론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우리 회계 담당자들은 회계상의 거래인 것만 장부에 기록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배우셨던 것처럼 여기 회계상 거래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자본의 회사 자본, 회사의 재산이라고 해볼까요? 회사의 재산에 변동이 생기는 걸 기준으로 회계상의 거래다 아니다 이런 걸 구분한답니다. 그 회계상의 거래를 구분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거래라는 에서의 거래라는 의미와 우리 회계상의 거래의 의미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회계 담당자가 기록해야 될 회계상의 거래라는 것은 회사의 재산에 변동이 생길 때를 우리는 기록을 해야 되는 회계상의 거래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한번 구분을 해본다면 이런 거죠. 여기도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뭘 갖다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시는 거니까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슨 계약을 했다 그러면 계약 자체만 갖고서는 우리는 회계상의 거래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 대표적인 거 한 대여섯 가지만 단어로 설명해 드리면 건물 100억짜리를 주고 사겠다고 계약했다 손 치더라도 실제로 돈이나 건물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걸 회계상의 거래라고 보지 않는다는 뜻이고,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은 우리는 장부에다 기록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한답니다. 계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주문을 했다든지 주문한 것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받은 것도 준 것도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채용할 때도 한 달에 월급 500만원씩 준다고 채용을 했다 손 치더라도 채용하는 당장에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용 자체도 우리는 회계상의 거래라고 보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담보를 갖다 맡겼다, 담보 설정을 했다, 이런 것들도 회계상의 거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투자하기로, 사기로 결정했다, 약속했다,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는 것들은 전체 다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으로 우리는 구분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재산상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우리 앞에서 회계 원리나 회계 2급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우리 재산의 유형자산이었었죠. 유형자산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가, 상각비라든지 상각비라든지 실제로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회계상의 거래예요. 왜? 회사의 재산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회사요. 회사의 그 직원이 은행 업무를 보다가 돈을 분실했다, 아니면 뭐 도난을 당했다, 이런 것들도 다 회계상의 거래라고 본다는 얘기죠. 왜? 우리 회사의 재산에 변동이 생기는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 화재가 났다, 뭐 또 뭐지 있을까요? 뭐 수해가 났다, 뭐, 등등 이런 내용들은 우리 회사의 재산의 변동이 생기므로 일반적으로는 거래라고 하지 않지만 우리 회계상으로는 거래라고 한다. 앞에서 우리 설명 배웠던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합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얘를 기록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정한 원리에 의해서 얘를 기록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원리가 그 일정한 원리냐면은, 우선 얘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거래의 판례서에 의해서 기록을 해야 됩니다 라는 게 아주 큰 중요한 우리 회계 원리라는 얘기죠. 그 원리는 뭐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차변 요소, 대변 요소가 있는데, 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차변에 기록하고요, 부채가 감소하는 것은 감소하는 것도 차변에, 자본이 감소하는 것도 대변에, 그다음에 자산이 감소하면은 대변에,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에, 뭐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건 뭐 배우셨기는 하겠지만 혹시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이 거래 판례서는 회계상의 거래를 기록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리이므로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이 회계상의 거래를 기록할 수가 없답니다. 요거를 갖다가 그래서 여러분 거래 판례서를 반드시 머릿속에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를 갖다가 배우셨을 때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재무상태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손익계산서의 모양도 배우셨겠죠. 손익계산서의 모양.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재무상태표, 여기는 손익계산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무상태표에는 차변에 자산을 기록하게 됐고요, 대변에다가는 부채하고 자본을 기록했었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서는 차변에다가는 비용을 기록했었고요, 대변에다가는 수익을 기록해놨잖아요. 제가 그냥 수업하면서 흔히 얘기하기를 재무상태표에 다 각각을 자기 자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차변이 자산은 자기 자리, 재무상태표의 대변은 부채와 자본이 자기 자리,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서 차변은 비용이 자기 자리, 그 다음에 대변은 수익이 자기 자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기 자리에 있으면 증가해요. 그러니 자기 자리에 있으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산이 증가하는 거 자기 자리니까요. 그 다음에 대변은 부채하고 자본이 자기 자리죠. 부채하고 자본이 자기 자리예요. 근데 여기는 증가, 자기 자리가 아닌 것. 자산이 차변이 자기 자리인데 대변에 기록되면 자기 자리가 아니니까 감소. 다 같은 원리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비용과 그 다음에 수익이 있는데, 비용은 자기 자리에서 발생만 해요. 수익도 자기 자리에서 발생만 합니다. 그러다가 기말이 되면 얘를 100% 소멸을 시켜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계정들은 기말 재고가 있고 이월이 되는 특징이 있는 계정들이므로 얘네들은 우리 증가했다 또는 감소했다라는 용어를 쓰는 대신에 손익계산서의 비용과 그다음에 수익 계정은요, 수익 계정은 발생이다, 그다음에 또는 소멸이다, 이런 용어를 쓴단 말이죠. 아시는 바와 같이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 계정은 12월 30일 결산을 하게 되면 100% 다 소멸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내년부터 또 다시 수익과 비용을 계산해 기록을 해서 그 차액을 갖다가 당기 순이익인지 순손실인지를, 즉 재무성과 경영성과를 갖다가 다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31일 날 시점에 비용과 수익 계정은 100%다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8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8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므로 잘 외워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많은 분들 중에 처음 배우실 때 이 결합관계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합관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품 10만원짜리를 현금 주고 사갖고 왔다, 매입했다 이렇게 한다면 얘는 회계상의 거래가 맞잖아요. 회계상의 거래가 맞는데 이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결합관계로 표현을 해보세요. 그런다면 결합관계는 여기 있는 8가지 용어로 그대로 옮겨 적는 걸 뜻해요. 그리고 상품을 현금 주고 매입했다고 하면 차변에 상품이 증가했겠죠. 근데 상품은 자산이란 말이죠. 그럼 자산이 어떻게 됐겠어요? 자산의 증가라고 이렇게 기록해야 되고요. 대변에다가는 현금을 줬겠죠. 현금도 자산이에요. 그래서 얘는 결합관계로 기록하려면 자산의 감소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것이 거래의 판료서대로 기록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 우리가 회계 담당자로서 회계 처리를 분기 처리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 습득 과정에서 알아야 되는 상황이지,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 거래 판료서에 의해서 기록하라는 문제는 여기 FAT 2급이나 전산회계 2급 회계 원리 과정에서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만 물어볼 뿐이지, 실제로 우리 회계 담당자들은 이렇게 거래 판료서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우리는 분계를 해야 한다고 배웠단 말이죠. 분계라는 것은 여기 자산의 증가라고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거래 기록 단위, 즉 계정이죠. 계정이란 거래 기록 단위를 얘기하는 건데, 상품이 들어왔으니까 증가했으니까 상품 10만원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대변에다가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10만원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꼭 기초적인 것이긴 하지만 구분해야 될 것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거래의 판료서에 의해서, 즉 결합관계를 기록한 것이고요. 밑에 있는 이 항목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시게 되면 우리는 얘를 갖다가 분계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계하라는 용어와 결합관계로 기록하라는 용어를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간단하게 여기 또 정리 한번 해드렸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여기 수행과제 있죠. 답안도 미리 밑에 있으니까 최소한 회계 원리 때 잘 충분히 연습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답안을 보고서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회계상의 거래인 것과 아닌 것들 구분해 보시고요. 결합관계로도 한번 기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뭐 충분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답안 여기 나와 있죠? 네, 참고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작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것은, 회계 담당자로서 회계상의 거래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회계 이론은 다 배우셨을 테니까 그 이론대로 이 회계 프로그램에다가 전표들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표 입력해야 될 것을 우리는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기 위해서는 입력하기 전에 요 전표들의 특징들, 용어들을 하나 먼저 알고 가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어떤 거냐면 바로 요거예요. 출금전표 작성하기라고 했는데, 출금전표는 뭔지, 입금전표는 뭔지, 대체전표는 뭔지 요거를 갖다가 설명해 놨는데, 일단 코드나 입력하는 건 실제 입력하면서 보시도록 하고요. 우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출금전표라고 얘기를 한다면, 출금전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금이 나갔다는 뜻이에요. 여기 예제를 보시게 되면 상품 얼마를 현금 주고 샀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거, 그게 바로 출금전표라고 쓰는 것인데, 우선 이거부터 설명을 해놔야겠네. 자, 전표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긴 입금전표. 아예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두 번째로는 출금전표. 세 번째로는 대체전표. 자, 제가 색깔별로 했는데 실제로 컴퓨터가 보편화되기 전에는요, 수기로 작성할 때 이렇게 전표 제도라고 해서 우리 회계 담당자들이 이 전표에다가 직접 기록을 했었습니다. 전표의 색깔별로 세 가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빨간색은 입금전표라고 불렀어요. 입금전표. 그 다음에 파란색은요, 출금전표라고 불렀고요. 출금전표라고 불렀고, 그다음에 검정색은 대체전표라고 불렀어요. 대체전표라고 불렀는데, 각각 그 회계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자기한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 전표 색깔별로 구분해 갖고서는 전표 처리를 했더란 말이죠. 우선 하나 예를 들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선 입금전표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입금전표는 현금이 차변에 왔다는 뜻이에요. 차변에 외상매출금을 현금 10만원 이렇게 지금 회수했다. 대변에다가는 외상매출금 10만원 이렇게 쓰면은 지금 거래 전체 금액인 10만원이 현금으로 다 입금된 것은 금방 알아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회계상의 거래, 이 분기의 내용을 이 전표에다가 입력할 때 빨간색 전표에다가 입력하시게 되면 빨간색 전표, 입금 전표의 말 뜻 자체가 현금을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굳이 현금은 또 기록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상대편 계정이 외상 매출금 금액은 10만원 이렇게 기록만 해놓게 되면 입금전표의 의미 자체가 차변에 현금이란 뜻이므로 그냥 상대편 계정이 현금이 왜 회수됐는지 그거에 해당되는 것만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게 되면 금방 알아볼 수 있더란 말이죠. 뭔가요? 현금 외상매출금 받아서 현금이 들어왔구나. 이런 상황을 쓰는 게 입금전표. 자, 두 번째로는 이걸 한번 설명해 볼까? 이번엔 출금전표의 예인데요. 출금전표는 지금 우리 회사의 직원들한테 월급날이 돼서요, 차변에 급여 해놓고서는 10만원을 급여를 지금 다 지급을 했어요. 물론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10만원. 그럼 똑같은 원리로 지금 이 상황은 현금이 100% 나간 거죠. 그럴 때는 출금전표에다가 기록했단 말이죠. 이 출금전표인 파란 색깔 전표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면 대변에 무조건 현금이라는 뜻이므로 여기 상대편 계정인 급여만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10만원. 이렇게 해서 출금전표에다가 상대편 계정만 이렇게 써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변에는 뭐가? 현금이 나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색깔 자체로 구분할 때 출금전표의 의미 자체가 대변에 현금을 별도로 기록하지 않고 전표에다가 차변에 급여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자, 마지막으로 대체전표는요. 대체전표는 이런 거래요. 지금 우리가 차변에 외상매입금 10만원 받았어요. 근데 뭘로 받았느냐면 외상매입금을 갚았어요. 근데 얘를 우리가 지급어음을 발행해서 갚았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기 거래 금액에 지금 현금이라는 규정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회계원리 배울 때처럼 그냥 차변, 대변 배웠던 대로 그대로 다 우리가 입력하는 걸 우리는 대체 전표라고 불렀어요. 외상 매입금 10만원 이렇게 기록하셨고,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지급어음 그래서 10만원 이렇게 기록하는 걸 대체 전표라고 해요. 간혹가다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외상매입금 10만원을 갚았는데 지급어음은 6만원짜리 끊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좀 지울게요.
지급보험이 10만 원이 아니라 지급보험은 6만원만 지급했어요. 그럼 나머지 4만원 차이는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현금 4만원. 그럼 여기도 현금이 이렇게 나오기는 했지만 현금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4만원 나오기는 했지만 거래 전체 금액이 아니라 거래 전체 금액이 10만원의 일부밖에 안 됐을 때 그랬어도 대체전표를 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입금전표가 어떤 뜻인지, 그 다음에 출금전표가 어떤 뜻인지, 대체전표가 어떤 뜻인지 구분이 됐으리라고 보고요. 여기 나와 있는 3전표제라는데 전표가 세 종류잖아요. 그래서 여기 3전표제라고 부른 거예요. 사실상 처음에 초기에는 3전표제가 아니라 처음에는 5전표제였었어요. 여러분 여기 FAT나 TAT 전산 시험 문제는 잘 출제되지 않는 이론적인 문제이긴 한데 초기에는 얘가 5전표제였었다고요. 5전표제의 두 가지가 뭐였었냐면 하나가 매출 전표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매입 전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 매출 전표, 매입 전표 요거는 없어졌어요. 지금 회계 프로그램에서 반영해서 쓰는 거는 여기 세 가지 반영해서 쓰고 있다 그래서 여기 3전표제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뭐 예전에는 5가지 있었으니까 5전표제 이렇게 불렀겠죠. 현재 우리가 쓰는 회계 프로그램에는 이 세 가지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따가 그 회계 프로그램 직접 다루면서 입금전편지, 출금전편지, 대체전편지 이거를 구분해서 우리가 입력하고자 하는 걸 선택해서 구분해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코드번호 어떻게 부여가 되느냐면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시기에 회사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입금이 더 많을까? 횟수가 빈도수요? 아니면 출금이 많을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돈 들어오는 경우가 많을까? 돈 쓰는 경우가 많을까? 그래서 빈도수가 더 빈번한 것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이게 출금전표는 쓸 때 우리가 구분할 때요. 구분번호가 얘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입금전표는 구분번호가 입금전표를 쓰려고 할 때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체전표에서 여기 차변을 기록하고 싶으면 얘가 3번이에요. 그 다음에 대변을 기록하고 싶을 때는 4번. 이렇게 해서 1, 2, 3, 4. 요게 지금 여기 회계 프로그램에다가 자료를 입력할 때 구분하는 구분 코드라고 여기 써 있단 말이죠. 여기가 4번 이렇게 해놓고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 분기할 때 차변, 대변 뭐 등등 구분하는 구분 코드라고 불러요. 이 이외에도 구분 코드가 차변에, 대변에 차변일 때는 3번, 대변일 때는 4번 썼는데 한 가지가 더 있기는 해요.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5번은 결차, 결산 차변이라고 줄여서 결차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여기 6번은 결대, 그래서 결산 대변. 근데 얘는 주로 결산할 때만, 결산은 12월 31일 날짜를 할 때만 이렇게 사용되는 기존 코드이므로 여러분은 특별하게 요 구분 코드 5번과 6번은 건들지 않도록 하세요. 나중에 결산할 때 다시 한번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론상으로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여러분 교재를 보면서 전표를 하나씩 입력을 해보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이면서 출금전표 작성해보라 그랬죠. 이렇게 문제가 보통 자격시험에서도 또는 실무 업무에서도 여러분들은 회계상에 기록을 갖다가 할 때 증빙서류, 흔히 얘기하는 영수증을 보고 입력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 영수증을 보고 어떤 날인지, 어떤 회계상의 거래가 있었는지를 파악을 하실 수 있으셔야겠죠. 자, 일단
내용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관리부 사원의 야근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래요. 그렇다면 우선 거래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 회계처리 수행하라고 나와있죠. 회계처리 하셔야 돼요. 여기 현금으로 지급했다는데 현금 얼마가 나갔어요? 28,000원 나갔죠. 그럼 대변에다가 우리 뭐라고 써야 되냐면 현금 28,000원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다가는 관리부 우리 회사 직원들이 야근식 때 쓴 거 계정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직원을 위해서 쓴 돈 우리는 복리후생비라고 했던 거 있죠? 복리후생비 해서 28,000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회계 처리를 이렇게 수행을 했다면 전표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표 입력은 어디다 해야 돼요? 프로그램에다가 입력해야 되겠죠. 그럼 이런 거래가 발생한 날짜는 언제인가요? 날짜부터 입력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여기 증빙서류, 영수증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날짜, 그다음에 거래처, 금액 이런 것들은 자주 보시게 될 테니까 보면서 정확히 잘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금전표. 지금 얘는 현금이 전체 금액이 다 나간 거죠. 우리가 입력할 때 출금전표 요거를 갖다가 사용할 거예요. 어떻게 입력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이렇게 회계상의 거래를 입력할 때에는 여기 일반전표 입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자, 날짜는 며칠 날짜였었죠? 거래 날짜가 1월 3일이었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월을 화살표를 클릭하시게 되면 1월부터 12월까지 브렉다운 형식으로 나타나 있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1월 먼저 딱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날짜는 3일이라고 했잖아요. 3일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지금 여기 날짜 3일 이렇게 딱 떠있죠. 근데 하나 참고하셔야 될 게 여기다 날짜를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여기 앞으로 입력되는 모든 자료가 다 1월 3일 날짜로만 입력이 돼요. 근데 여기를 스페이스바를 치시면 여러분이 다른 워드나 이런 데서 사용했던 딜리트 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게 되면 전체가 다 이렇게 없어져요. 그리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여기다 직접 날짜를 이렇게 입력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구분 같죠. 이제 보편적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고 뒤죽박죽 섞여서 오는 케이스가 많으므로 이 날짜를 확정하지 말고 빈칸으로 놔두고 1월에 해당하는 날짜를 갖다가 입력해서 계속 바꿔가면서 쓸 수도 있기는 한데 저는 편의상 여러분들한테 거래 하나에 대해서 다른 거 섞이지 않게 입력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다 아예 날짜를 이렇게 세팅하고 하나씩 입력을 해볼게요. 자, 구분은 조금 전에 구분 출금전표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죠. 제목에서도 출금전표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 구분에다가 어떤 코드를 사용할지는 여러분이 코드 밑에 보시게 되면 1번은 출금, 2번은 입금, 3번은 차변, 4번은 대변, 5번하고 6번은 어지간하면 사용하지 마세요. 제가 결산할 때 다시 얘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구분은 여기 4가지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연습할 첫 번째 문제는 지금 출금 전표였었죠. 여기다가 구분에다가 1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출금을 사용하게 되면 밑에서 한번 화살표 이렇게 눌러보시게 되면 분개하는 거 나타날 텐데, 출금을 딱 선택했더니 여러분 좀 요 표에서 요 끝에 대변에 그래서 현금이라고 딱 이렇게 와 있죠. 즉 대변은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고, 이 현금이 왜 얼마가 어떤 기적 때문에 나갔나요? 복리후생비로 현금 쓴 거잖아요. F2 눌러서 복리후생비 띵 치면 봐라, 복리후생비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500번대, 600번대, 700번대는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얘네들은 FAT 2급에서는 이 계정들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 뭐만 사용해야 되느냐, 여기 800번대 판관비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복리후생비 나왔다고 아무거나 선택하면 무조건 다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800번대 복리후생비만 살아보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다른 비용도 마찬가지라고요. 복리후생비 선택하시게 되고, 자, 거래처는 어디라고 나와 있느냐? 거래처는 엄마 밥상이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엄마 밥상, 우리가 이렇게 엄마 밥상 주에 보면 나와야 되는데 거래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여기 복리후생비 거래처 넣을 필요는 없죠. 자, 근데 여기 전표를 입력하기 시작했으니까 입력하면서 가장 중요한, 꼭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사항 하나 여기서 정리해 놓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 거래처를 갖다가 반드시 등록을 여기 해줘야 되는, 위기 프로그램을 등록할 때는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지 돼요. 근데 거래처를 계정 아무데나 막 다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채권 계정, 채권 계정에는 매출 채권이 있다고 했었죠. 매출 채권에 하나는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받을 이 두 가지가 매출 채권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 채권이 있다고 했었죠. 이거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미수금, 선급금, 참고로 단기대여금까지. 단기대여금. 자, 기본적으로요, 여기 크게는 채권 계정에다가는, 즉 돈을 받을 것이 있는 계정에다가는 거래처, 반드시 누구한테 받을 게 있는지 그 거래처 적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꼭 외워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외상매출금 받으러 미수금, 선급금, 이런 식으로 채권도 기록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 채권의 반대가 뭐였었어요? 채무잖아요. 채무거래처는 매입채무라고 해서, 매입채무에는 외상 매입금 있고요. 그 다음에 약속금을 발행하면 지급업 이렇게 쓰기로 했죠. 여기 입력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채무, 기타 채무에는 미지급금, 그 다음에 선수금, 여기다가 단기 차익금. 자, 그래서 채권 계정에 반대되는 채무 계정, 받을 게 있는데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 거기에 관련된 계정들에다가 거래처 반드시 써주라는 얘기고요. 또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거래처에다가 그 계정에다가 이렇게 반드시 거래처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공통되는 게 있는데, 금융계정. 금융계정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당좌 예금, 보통 예금, 정기 예금 할 거 없이 금융거래처에다가는 반드시 그 국민은행인지 신한은행인지 농협인지 그 금융계정에다가도 반드시 거래처 입력을 해 주셔야지 돼요. 입력해 주지 않으시면 감점입니다. 시험 채점할 때 감점이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계정들에는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 어떤 계정이 있냐면 수익과 비용 계정에다가는 거래처 입력하지 않습니다. 수익 앤드 비용 계정에다가는 거래처 입력 안 한다. 거래처 입력하지 않는다. 안 해야 되는데 입력했다고 틀렸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팁이라면 팁일까? 이거 계정에다가 거래처 입력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잘 모를 때에는 일단 입력해 놓고 보세요. 왜요? 입력 안 해야 되는데 입력했다고 틀렸다고 감점만 주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런 채권 계정, 채무 계정, 금융 계정 이 세 가지에다가는 반드시 거래처, 어디 거래처인지, 그래야 돈 주고받을 거 정확해지지 않겠어요? 이거 쌈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채권 계정, 채무 계정, 금융 계정, 크게 이런 계정에다가는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요거의 수익비용 계정에다가는 거래처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이것은 뭐예요? 비용 계정이죠? 거래처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시험 볼 때 여기서 엔터 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적용. 시험 보는 중에는 적용 어떤 내용인지 여기 밑에들 선택할 수 있게 다 나와 있거든요. 복리후생비 비용이 발생을 했는데 어떤 성격인가요? 물어보면 직원 식대, 차대직, 별것 다 나와 있죠. 야유회 이제 하나 선택하면 되는데 시험 목적상으로는 여러분이 여기서 손대실 필요 없습니다. 적용 적지 않으셔도 돼요. 자, 엔터 치고 계속 넘어가게 되면 비용은 차변 계정이 영수증 얼마 썼냐면 아까 28,000원짜리였었죠. 이렇게 한쪽만 입력하시게 되면 밑에 회계 처리된 거 보세요. 차변에 복리후생비, 대변에 현금 아까 출금 전표를 해놨더니 28,000원 현금 그대로 딱 나와있죠. 이렇게 출금 전표 작성하는 거 한번 이렇게 해보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또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이번엔 입금 전표 한번 작성해보래요. 입금 전표의 뜻은 차변에 현금 들어왔다는 뜻이죠. 내용을 보니까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죠.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 현금으로 좀 회수된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차변에다가는 당연히 현금 써야 되겠죠. 현금 얼마? 200만원. 대변에다가는 외상 매출금이 감소했네요. 외상 매출금 200만원. 이렇게 이제 전표에다가 입력할 거예요. 근데 입금 전표니까 차변에 현금 들어온 거는 굳이 차변에 현금 쓰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눌러서 날짜는 며칠 날짜였냐면 1월 4일 날짜네요. 1월 4일 날짜 이렇게 바꾸셔서 입금 전표는 2번이라고 그랬죠. 2번 해놓고 계정 과목 현금이 왜 들어온 거예요? 외상 매출금 회수했다 그랬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주면 여기 있죠. 108번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은 우리 채권 계정이죠. 그러면 이 돈 누구한테 받았는지 거래처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받았다 했어요? 영승뷰티 여기서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외상 매출금 받은 거에 대해서 금액은 얼마? 200만원 이렇게 표시해 주시게 되면 분기된 거 밑에 보시니까 차변에 현금 200만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200만원 이렇게 표시가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뭐라고 나왔나? 자, 이번은 대체 전표, 즉 차변, 대변 구분해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우선 날짜는 며칠 날짜로 되었나 봤더니 여기 날짜는 1월 5일 거래죠. 자, 영업부 사원의 업무용 수용차, 업무용 수용차는 유형자산이라는 뜻이죠. 차량 운반구에 주유하고 주유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이렇게 영업부 사원의 업무용 수용차에 주유하게 되면 우린 얘를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 차에 돈이 들어갔으니까 우린 얘를 차량 유지비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차량 유지비. 근데 얘는 차변부터 써야 되니까 구분 코드는 3번 누르고요. 차량 유지비 이렇게 쓰면 돼요. 29,700원. 근데 대변에다가는요. 대변에다가는 지금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돈 아직 지급 안 했죠. 근데 얘는 상품에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미지급 해서 29,700원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데 요 미지급금은 조금 전에 배웠던 기타 채무 돈 우리가 줘야 될 계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래처 어디에다가 줘야 되는지 거래처를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SK 주유소. 그럼 돈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미지급 줘야 될 때 한두 가지가 아니라 회사에서는 수십 건, 수백 건, 수천 건이 발생하는데 미지급금만 써면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차변에다가는 차량 유지비, 대변에다가는 미지급금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이 문제 제대로 입력을 잘 한 거란 얘기죠. 그대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날짜는 1월 5일로 했었죠. 날짜는 1월 5일 거래로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차변부터 저는 입력을 할래요. 차변에는 F2 누르시면 차량 UGB 였다 그랬죠. 제가 800번대 현관비만 선택해서 쓰시라 그랬어요. 차량 UGB 해주시고 금액은 29,700원 엔터. 자, 그 다음에 대변을 입력해야 되죠. 대변에다가는 미지급금 써야 되는데 제가 여지껏 계정 조회할 때 F2 이렇게 눌러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단 말이죠. F2 얘를 갖다가 클릭하시게 되면 누르시게 되면 얘가 조회 기능이라고 조회 기능인데요. 조회할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내 그 코드 칸에다가 미지급금 할 때 그냥 타이핑을 하셔서 두 글자만 넣으면 돼요. 미지 이렇게 해서 엔터 치잖아요. 미지급금 이렇게 떠요. 이렇게 조회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 취향에 맞게끔 선택해서 사용하십시오. 거래처는 SK 주유소라고 했었죠. F2 눌러서 SK 주유소 얘를 선택해 주시고요. 대변에 똑같이 29,700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는 거란 얘기죠. 그리고 지금 저는 차변, 대변 이렇게 순서대로 입력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 차변 먼저 입력하라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변을 나중에 입력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엑셀 베이스로 만들어진 이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대변부터 입력해 주고 싶으면 대변부터 먼저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차변부터 입력하고 싶으면 차변 먼저 입력하면 상관없습니다. 순서는 구애받지 않는데 분계만 정확하게 처리가 되면 이상 없다는 얘기죠. 편의상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전표 입력하는 기본적인 출금 전표, 그다음에 입금 전표, 대체 전표에 대한 거 세 가지로 한번 쭉 입력해 봐 드렸어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본 거, 요 내용에 대해서 페이지에 쭉 설명이 나와 있죠. 여러분이 분개한 것과 설명이 나온 것, 화면에서 주의해야 될 것, 잘 천천히 잘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증빙서류 관리하기 다음 절차로 나와 있는데요. 증빙서류라고 하면 이제 회계 담당자들은요, 회사에서 걸어지는 수많은 그 거래들 중에서 그걸 아무거나 기록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록할 때는 반드시 증빙서류, 영수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을 그 상황에서 받았거나 썼거나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서류를 우린 증거서류, 증빙서류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은요, 우선 여러분이 다음 단계에서 배울 거와 구분을 해놔야 될 거라서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드릴게요. 증빙서류에는요, 그 증빙서류를 크게 구분하면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중에 한해서 적격 증빙 또는 법정 증빙이라고 부르는 영수증들이 있어요. 요걸 먼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일반 그 증빙들하고 구분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서, 적격 증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다음에 법정 증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증빙 서류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서류들을 의미해요.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법과 관련된 부가세와 관련된 그 증빙 서류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세금장 없는 계산서, 세 번째로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현금 영수증이라는 이 네 가지가 우리가 흔히 회계에서 세법에서 적격 증빙 또는 법정 증빙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얘네들은 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증빙 서류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회계 프로그램에서 입력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얘네들은 어디서 입력하시게 되느냐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곳에서 입력하게 돼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곳에서 입력을 하게 되고,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계시는 FAT 2급에는 여기 없습니다. 얘는 FAT 1급부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FAT 1급부터 회사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증빙서류 입력하는 항목들이에요. 바로 요거와 대비해서 여기 있는 이런 증빙서류들 이외에 증빙서류들을 입력하는 곳이 여기 지금 우리가 입력하시게 될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곳에서 지금 우리 입력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입력하는 전표들은 이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지 않은 증빙서류들, 영수증들, 그런 것들을 입력하는 파트가 여기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증빙서류는 이렇게 일단은 구분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 이따가 설명 듣고 난 다음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증빙서류는 그렇게 간단히 설명해 드렸고요. 자, 제일 흔하게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입금전표라든지 출금전표라든지 대출전표 입력하는 방법은 배웠고, 이론 배우실 때 회계상의 거래 이런 거 했을 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하십시오 라는 거 구분해서 배우셨던 것들 있죠. 그걸 여기서 바로 하나씩 다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제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회사에서 보면 이런 우체국 등기우편 보내고서 영수 같은 거 사오는 거 각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많이 발생하겠죠. 한번 내용을 볼까요? 우선 날짜는 2월 5일 날짜네요. 상품 매출과 관련된 서류라고 되어 있어요. 상품 매출과 관련된 서류를 우편 발송하고 대금은 현금 지급했다 라고 얘기한다면, 현금은 지금 5,000원을 지급을 했을 테니 대변에다가는 현금 쓰셔야겠죠. 현금 5,000원 이렇게 쓰셔야 될 거고, 상품 매출과 관련된 서류를 발송에 따르면 이 계정을 뭐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상품 매출과 관련된 서류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우리 계정을 갖다가 우체국에서 발생하는 그 우표를 사용해서, 요즘은 대부분 이런 거 발생하더라도 다 이메일, 전자메일이나 이메일 같은 걸로 보내시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관련된 뭔가 서류를 보냈다고 할 때 얘는 통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통신비라고 쓰시면 돼요. 통신비. 이런 상황들은 사실상 한번 정확하게 이해만 해주면 실제적으로 회사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상황인지라, 여러분들이 이론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무에서도 그대로 적용해서 사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상품 매출과 관련된 서류, 이건 통신비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통신비 차별에다가 5,000원 이렇게 쓰신다는 얘기죠. 자, 근데 얘는 전체 금액이 현금이 나간 것이므로 얘는 출금전표로 작성하면 되겠죠. 이것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날짜는 2월 5일이고요. 그 날짜는 2월 5일 이렇게 입력하시고, 차변에다가 F2 눌러서 통신이고 통신비 쓰면은 800번대 사용하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금액은 5,000원 써주시면 되겠고요. 대변에다가는 현금 기정 써서 5,000원. 자, 지금 얘는 출금 전표로 해서 여기다가 구분을 1번 출금 전표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차변 대변 회계 이론, 우리 이론 배울 때 차변 대변 손으로 쓰면서 연습했던 것처럼 이렇게 현금 써도 상관은 없어요. 분계만 정확하게 나오면 다 맞는 것으로 해줍니다. 즉 여기다가 출금 전표 이렇게 쓰는 것은요, 그리고 요거는 지울 때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클릭하셔서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게 되면 이거 싹 사라지게 되죠. 지울 때는 여기 네모칸에다가 체크하고 삭제 누르시면 그 라인 싹 없어져요. 그리고 얘를 보셔도 분기는 똑같이 되어 있죠. 여기 출금
전표 해놓고 차변에 5,000원. 전체를 다 없애버려야겠네요. 자, 2월 5일날 해놓고 출금 전표로 차변에 통신비 해서 5,000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됐죠? 자,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이번에는 화분을 구입했다고 하네요. 날짜는 2월 10일 날짜고요. 여러분들은 회계 2급에서는 회계성 거래가 계정 뭘 써야 되는지를 주로 많이 물어봅니다. 이게 대부분의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매출처라고 되어 있어요. 매출처는 영업 소관이고요. 확장 이전 축하를 위해서 화분을 구입했대요. 그럼 얘는 거래처를 위해서 돈을 쓴 거기 때문에 차변에다가는 접대비라고 이렇게 쓰라는 얘기 되시죠. 접대비 3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대변에다가는 현금 지급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출금 전표로 현금 3만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죠. 요 내용 그대로 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2월 10일 날짜로 해주시고요. 자, 화분 살 때 돈 현금 썼으니까 일반 출금해놓고 F2 눌러서 접대비 조회하셔서 800번대 접대비 이렇게 쓰시고, 금액은 아까 얼마였었지? 3만원이었었나요? 3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째는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들에 대해서 1년마다 일정한 기간마다 이렇게 자동차세라고 납부서가 와요. 그러면 이 납부서는, 이 자동차세는 우리 세금과 공가로,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과 공가로 쓰는 걸로 우리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차변에다가는 여기 세금과 공가 해서 금액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납부할 세 108,000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납부했다, 얘도 출금 전표로 써도 되겠네요. 그죠? 108,000원.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이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게 된단 말이죠. 날짜는 며칠로 되어 있어요? 여기 날짜는 2월 15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똑같이 날짜는 2월 15일로 주시고요. 출금 전표 누르시고 차변에다가 세금과 공과 800번대로 해주시고, 금액은 78,000원이라고 그랬었죠. 78,000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15일 것도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거래처인가 봤더니 결혼 청첩장이네요. 어차피 회사에서 돈을 준 건데 이번에는 거래처가 아니라 여기 관리부, 우리 회사 직원이네요. 장거래사원의 결혼 축의금 10만원을 현금, 이것도 현금 지급한 거니까 출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직원을 위해서 사용한 돈은 우리는 복리 후생비라고 쓰기로 배웠단 말이죠. 복리 후생비 10만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현금 10만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얘도 현금 나온 거니까 출금 전표로 구분해 주시고 복리 후생비만 써주시면 되겠네요. 날짜가 며칠 날짜요? 2월 27일이네요. 날짜는 2월 27일로 해주시고 출금 전표 F2 눌러서, F2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여기도 그냥 복리 후생비 치게 되면 여기 나오는 거 여기서 후생비 골라가지고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편의에 따라서 F1을 눌러서 조회를 하셔도 좋고요. 저처럼 글자만 2개 써서 조회한 다음에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자기 기호에 맞게끔 써주세요.
자, 다섯 번째 거는 뭐가 봤나더니, 도서구입이라고 나와 있네요. 도서구입이고, 날짜는 3월 5일이고. 자, 신입사원의 회계, 실무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도서를 샀대요. 도서를 외상으로 샀다 그러는데, 책을 사거나, 이런 무슨 인쇄와 관련된 것들은 우리 계정 특측 샀을 때 뭐라고 쓰기를 배웠냐면 도서인쇄비스라고 배웠었죠. 차변에다가는 도서인쇄비 해가지고 금액은 20만원이죠. 20만원 써주시고, 대변에다가는 도서인쇄비는 비용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상품과 관련 있는 게 아니므로 돈 외상이라고 했다고 해서 외상매입금 쓰면 안 되죠. 외상매입금은 상품 사왔을 때 외상일 때 쓰는 용어고, 이렇게 상품 이외의 것을 사고선 돈을 외상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미지급금이라고 쓰기로 되었단 말이죠. 20만원 이렇게 쓰고요. 지금 여기 계정에서 이 미지급금 계정은 아까 얘기했던 채무 계정이에요. 기타 채무, 누구한테 돈 줘야 되는지 거래처 써주셔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처음 배워서 거래처 입력하는 게 조금 낯설긴 하겠지만 자꾸 연습하시다 보면 반복될 거니까 명품 문고라고 이렇게 거래처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럼 그대로 또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3월 5일 날짜로요. 날짜는 3월 5일 날짜로 차변에다가는 도서 인쇄비, 도서 인쇄비가 20만원이었고요. 대변에다가는 미지급금 주용품문고라고 되어있죠. 요거 손템 그래서 2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이렇게 입력해 주라는 뜻이에요. 여기 거래처 입력하는 게 아직 낯설실 텐데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그렇게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거래는 뭐가 됐을까? 출장 포미사네요. 출장 여비 가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잘 파악해서 보실 필요가 있으시겠네요. 우선 영업팀에서 부장 오상식 씨가 출장을 갔는데요. 출장 목적 기록되어 있고 출장 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출장지 나와 있고, 여기 계산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계산액이라는 것은 대략 계산했다는 뜻이에요. 이 계산액이라는 뜻은 정확히 계산한 게 아니라 출장 가서 대략적으로 얼마 쓰겠다고 이렇게 계산해서 총 25만원을 신청했네요. 요 지급한 날짜는 3월 10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회계 처리해야 될 것은 3월 10일 날짜로 출장 가는 직원한테 돈을 지급하기는 했는데 지금 그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그게 증빙서류가 정확히 어떤 게 있는지 없잖아요. 그래서 출장 가는 직원한테 돈 지급할 때는 가지급금이라고 쓰기로 우리 배웠었죠. 금액은 25만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대변에 현금으로 썼다고 하니까 얘도 출금 전표를 해서 출금을 해서 25만원 써주시면 되는데,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회사에서 직원들이 출장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 가지급금에도 누구한테 이 가지급금을 줬는지 거래처로 꼭 써주셔야 돼요. 오상식 이렇게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얘기해주는 출장 갈 때 직원한테 지급했던 가지급금 기록하는 방법은 회계 담당자가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된다는 뜻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얘도 3월 10일 날짜로 이렇게 그대로 또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3월 10일 날짜로 해주시고요. 차변에다가 가지급금이었죠. 가지급금 금액 거래처는 오상식 쳐주면 되겠고요. 금액은 25만원. 근데 이게 참 현금으로 다 줬죠. 출금 전표로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 이것도 금방 마무리가 끝났네요. 자, 그 다음에 7번.
출장 갔던 오상식 이 부장이 갔다 와서 가지금 정산을 하네요. 자, 그렇다면 출장 가서 쓴 비용은 무조건 다 여비 교통비로만 씁니다. 조금 전에 3월 10일 날짜에서 차변에 가지급금 25만원 이렇게 썼었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현금 25만원 이렇게 썼는데 이 직원이 지금 갔다 왔어요, 출장을. 그래서 며칠 남았나 봤더니 3월 15일날 돌아왔네요. 3월 15일날 왔을 때 차변에다가는 지금 내용을 보아하니 지금 숙박비 10만원, 식비 5만원, 여비 교통비 8만원 다 합쳐서 23만원 썼다고 나와있죠. 그래서 출장 가서 이렇게 숙박비라든지 식비라든지 교통비 순수하게 직원이 업무를 위해서 이렇게 썼다 그러면 얘는 다 여비 교통비라고 하는 금액으로 다 하나만 써주시면 돼요. 총 얼마를 썼느냐면 23만원을 썼대요. 그렇다면 가지급 정산이라는 것은 앞에서 가져갔던 가지급금에 대한 25만원 지금 이 금액을 지금 정확히 다 먼저 빼주셔야 돼요. 가지급 정산을 할 때는 똑같은 금액을 얘는 임시 계정이고 결산에서는 절대 나타나면 안 되는 계정이기 때문에 가지급 정산할 때는 가지급금부터 먼저 상기 처리해서 먼저 다 없애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증빙서류들이 다 받았을 테니까 여비교통비로 23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나머지 차익 2만원은 회사에다가 반납을 했겠죠. 현금에서 여기다가 2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요 내용을 갖다가 똑같이 3월 15일 날짜로 한번 정리를 해서 응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만약에 이 금액 중에 접대비가 있었다면 접대비는 반드시 별도로 써주셔야 돼요. 여기 문제에서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것이지만은요, 만약에 여비교통비 여기 20만원 썼다고 하고요. 나머지 금액은 접대비로 썼다고 하면 5만원을 이렇게 접대비는 반드시 별도로 써주셔야지 돼요. 여기 여비교통비로 다 떨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접대비에 대한 항목이 없기 때문에 여비교통비로 다 이걸 써드린 거랍니다. 자, 그러면 3월 15일 날짜로 똑같이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3월 15일 날짜로. 그래서 이번엔 제가 개병부터 저는 쓰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가지급금 써주시고, 그다음에 가지급금의 거래처 대상 누구였어요? 오상식 부장이었었죠. 25만원부터 이렇게 없애주고요. 차변에다가는 여비 교통비 800번대로 써주라고 했었죠. 800번대로 23만원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차변에 이 현금 계정으로 현금 회수했으니까 2만원은 현금 회수한 거 2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이었었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네요. 자, 이번에는 급여와 관련된 문제인데, 회사에서는 당연히 직원들한테 한 달에 한 번 기본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배울 때 이론 배우면서 차변에 급여 나갈 때는 이렇게 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차변에다가 급여 쓰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급여를 주게 되면 우리가 원천징수하는 금액이 있다 그랬죠. 4대 보험료하고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갖다가 대신 납부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 승무로 그 금액을 공제해주는 금액을 공제한 것들을 띄워놓으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차인 지급에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를 하게 되겠죠. 기본적인 틀이 이런 녀석이었었는데, 급여 대정에 보니까 항목 실제로 급여가 이렇게 나가는 건 맞는 거라는 거 아마 직장 다니셨던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계 담당자로서 그 급여 지급 영세서를 보고 회계 처리할 때는 되게 간단해요.
자, 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그건 바로 이 지급 항목이에요. 지급 항목의 총 합계 금액만 아시면 된다는 얘기죠. 급여 총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나요? 바로 요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직원한테 지급하는 급여는 총 520만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수금. 4대 보험료 아이고. 급여는 520만원 금액이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게 요 금액이에요. 그다음에 예수금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소득세, 국민연금, 고용보험, 지방소득세, 건강보험, 장려 다 있죠. 그 공제계 이 금액은 직원들 대신에 직원들 급여에서 빼놓은 금액으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제계라고 한 이 금액이 바로 우리가 회계 담당자들이 예수금이라는 계정으로 써야 될 금액이라는 뜻이죠. 이게 바로 예수금에 해당돼요. 금액은 얼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57만 5,980원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사에서는 직원들 통장으로 돈 이체 보내줬겠죠. 여기 바로 보통예금 이렇게 된단 말이죠. 금액은 462만 4,020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또 처음 배우셔서 많이 처음에 빼먹는 경우가 있으신데 보통예금도 금융거래처이기 때문에 보통예금 통장 회사에서는 시중의 은행 보통예금 통장이 다 있거든요. 종류가 많다는 뜻이에요. 어느 통장에서 나갔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예금에도 어느 은행인지 거래처 반드시 써주셔야 되는데 바로 여기 있어요. 요거 보시고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국민은행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문제에서도 보시게 되면 직원의 급여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 지급 항목은 급여로 지급 항목 그래서 급여로 했죠. 왜 공제 항목은 예수금으로 했죠. 그래서 처리할 것 이렇게 처리를 하라는 뜻이었답니다. 이 내용을 갖다 보시고서 그대로 또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며칠 날짜인가 봤더니 3월 21일 날짜네요. 날짜를 3월 21일 날짜로 해서 차변에다가는 급여라고 쓰라 그랬었죠. 급여 이거 503번이 아니라 800번 때 쓰라 그랬었죠. 801번 써야 돼요. 급여 써주시고 금액은 520만원. 그 다음에 개변에다가는 예수금 공제 항목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예수금 공제 항목으로 금액은 얼마였었냐면 57만 5천 180원이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그랬죠. 보통예금 어디 은행이었어요? 국민은행 조회하시고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머지 금액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써주시면 똑같죠. 그래서 462만 4,020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급여 나갈 때 급여, 예수금, 보통예금 이렇게만 구분해서 지출을 해주시면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거를 보시니까 계약금 수령이라고 나와 있네요. 문제를 보니까 우선 날짜는 4월 5일 날짜네요. 견적서대로 상품 주문을 받고 그다음에 상품의 판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았다. 그러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가 우선 증가를 하겠죠. 차변에다가는 국민은행 쓰면 되겠고 얼마가 들어온 거예요? 1억 원이요? 아니죠. 1억 원은 계약된 금액이고 그래서 계약금을 받은 것이니까 판매대금은 1억인데 1억의 10%면 1,000만 원 되겠죠. 1,000만 원만 들어왔다는 뜻이네요. 1,000만 원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국민은행에 1000만원 들어왔다. 보통이금 계좌일 거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야 돼요? 계약금을 먼저 받았을 때는 선수금 이렇게 쓰기로 했었죠. 1000만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요 선수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채 계정이죠. 누구한테 돈을 받았는지 거래처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를 회계 처리한다면 차변에는 보통예금으로 1000만원 들어온 것이고요. 대변에다가는 선수금, 거래처는 누구로부터 여기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승뷰티, 3일뷰티, 명승뷰티 저기 로부터 받은 거겠죠. 그러니까 선수금의 거래처는 명승뷰티가 되어야 되겠네요. 명승뷰티 이렇게요. 그래서 차변에는 보통예금, 대변에는 선수금, 계약금을 수령했다고 했으니까 거래처까지 해서 4월 5일 날로 전표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날짜가 4월 5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차변에다가는 보통 예금으로 거래처는 국민은행으로 들어왔다 그랬죠. 금액은 1000만원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선수금을 받은 거 거래처는 명승뷰티로부터 받았어요. 100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근로소득세 납부라고 되어 있는데 근로소득세는 아까 급여 나갈 때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우리 급여 지급할 때요. 급여 지급할 때 예수금으로 떼어놨던 거 있죠.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였던 근로소득세 직원들의 급여에서 빼놨던 예수금으로 대신 납부해주는 거예요.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정에서 이체때 그러면 이 근로소득세는 직원이 급여에서 띄어놨던 거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예수금으로 해서 104,370원 이렇게 납부하면 되실 거고요.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요? 보통 예금 통장에서 이체했다고 했으니까 여기 104,370원 보통 예금은 어디 은행이에요? 여기 국민은행이라고 했었죠? 국민은행 보통 예금 밑에다가 거래처 국민은행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국민은행 근로소득세 납부하는 거 이렇게 납부하시면 돼요. 예수금 잡아놨던 거 대변으로 예수금 빼서 이렇게 납부하면 되는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10번 문제도 날짜가 며칠 날짜였어요? 4월 10일 날짜죠? 4월 10일 날짜에서 입력을 해볼게요. 날짜는 4월 10일. 차변에다가는 예수금 직원 거 띄어놨던 거 빼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104,370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계좌 어디에 쓰냐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했으니까 104,370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라는 뜻이었었어요.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게 소득세 직원들의 소득세는 이렇게 근로소득세 납부가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내야지 되느냐면 이렇게 직원들한테 4대 보험료하고 세금 띄어놨던 거 이 건강보험료도 납부를 해줘야 되겠죠. 아까 여기 급여해 보시게 되면 그래서 예를 두 가지만 좀 해준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소득세 이 금액이었던 거예요. 그 금액 요거 먼저 납부한 거고 두 번째 예로 나온 게 건강보험료 납부한 거 나온 거예요. 건강보험료 납부한 것은 지금 직원들한테 떼어놓은 것은 174,750원이란 말이죠. 요거 납부할 때는 어떻게 납부해서 기록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도
이렇게 요 돈이 청구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증거 서류로. 그거에 대해서 납부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납부하시면 돼요. 자, 일단 건강보험료 납부할 때 지금 여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금액은 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 다 합쳐서 392,2,360원을 지금 청구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시면 196,180원은 원천징수한 금액이며 나머지는 회사 부담분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요거 우선 국민연금과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얘는요 직원이 50%를 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회사가 50%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50%가 196,180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청구된 거는 얼마가 청구됐냐면 39만 2,360원이 청구가 됐잖아요. 그럼 이 금액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면 차변에다가 직원들한테 빼냈던 예수금으로 빼냈었죠. 예수금으로 19만이 아니라 19만 6,180원 이렇게 예수금을 빼야 되는 거고, 회사 부담분인 경우 건강보험은 직원들을 위해서 회사에서 내주는 거기 때문에 보험이 후생비로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액은 똑같이 19만 6,180원. 즉 건강보험료일 때 회사 부담분을 보험료세금으로 처리하는 거, 이걸로 갖다가 어떻게 납부하는지를 아는지를 물어보면 문제라는 얘기죠. 이 두 개 다 합쳐서 대변에다가는 보통 이름에서 이체했다 그랬잖아요. 국민은행 보통 예금에서 이체한 금액은 39만 2,360원 이렇게 납부가 됐다는 뜻이에요. 물론 보통 예금 거래처 국민은행 써주셔야 될 것이고요. 여기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거 없었던 거,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지 그 내용을 이해하는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참고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회사 부담분을 여기는 계정을 세금과 공과를 쓴다는 거, 이거 시험 문제에서 보통 가르쳐주기도 할 거예요.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으로 쓰고,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계정을 복리후생비로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라는 얘기죠. 자, 그럼 날짜는 똑같이 며칠 날짜로 되어 있었냐면 얘는 3월 19일 날로 4월 11일이나요? 여기 4월 11일 날 거래가 된 거니까 4월 10일 날 차변에다가 예수금 써야겠죠. 예수금 그래서 금액은 얼마를 빼놨었냐면 196,180원 이렇게 먼저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을 위해서 쓴 복리후생비 800번대로 똑같은 금액 196,180원 써주시고, 대변에다가 보통 예금 통장에서 보통 예금 통장에서 이체했다고 했으니까 금액은 39만 2,360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입력하다가 제가 계산을 숫자를 잘못 입력했나 보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엔 거래 명세서에 의한 상품 매입이라고 되어 있네요. 상품 매입. 꼼꼼이에서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으면 차변에는 상품,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왜? 여기 외상은 상품 관련 거니까요. 그다음에 신규 거래처이므로 거래처 코드 2001번으로 입력할 거 그랬는데 요 내용을 보시고 신규 거래처 입력하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액은 지금 총 5천만원이죠. 그러면 차변에 우선 회계 거래부터 분기를 해야 되니까 상품 5천만원 써주시면 되겠고요. 대변에는 외상이라고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에서 5천만원 이렇게 써주고, 거래처는 어디로 써줘야 돼요? 돈 올려줘야 되잖아요. 꼼꼼이에서 갖다 줘야 되는데 꼼꼼이라는 거래처가 아직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신규 거래처를 한번 바로 등록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며칠 날짜였었냐면 4월 15일 거래였었네요. 자, 4월 15일 차변에다가는 상품 써주시면 되겠고요. 상품 금액은 5천만원, 대변에다가는 외상 매입금 해야 되겠죠. 외상 매입금 해주시고요. 두 번째 거래처는 꼼꼼인데,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신규 거래처를 등록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래처 등록, 여기서 거래처 등록을 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증표를 입력하다가 거래처를 갖다가 입력해야 되는 경우 대변에다가 외상매입금, 여기 우선 여기다가요 키보드 플러스 키를 갖다가 입력하시게 되면 여기 코드가 5자리로 딱 보일 거예요. 00000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우리는 거기다가 자료를 갖다가 여기 거래 명세표에 보시는 것처럼 꼼꼼이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그 거래 명세서의 공급자란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거기 거래처 등록할 때 하나씩 다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얘가 바로 신규 거래처 입력 방법을 갖다가 좀 설명해 드리는 거랍니다.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플러스 키를 누르면 이렇게 코드 번호가 5자리가 쳐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주식회사 이렇게 되어 있죠. 꼼꼼히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띵 치게 되면 이렇게 거래처 등록이라는 활성화된 창이 나타나요. 근데 여기 거래처 코드를 보시게 되면 몇 번으로 거래처 코드 입력해 주라 그랬냐면 2001 엔터 이렇게 쳐주시고요. 지금 거래처 코드하고 거래처 명만 입력이 됐지, 거기 거래 명세서에 공급자에 대한 다른 정보는 하나도 아직 입력이 안 됐단 말이죠. 여기서 등록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수정 얘를 갖다가 클릭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거래처 등록해야 될 사항들이 쭉 뜨는데, 그 중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는 거기 공급자 명세서에 보시면 120813506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주민등록번호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 성명은 이아람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아람. 그 다음에 업태 종목은 업태는 제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종목은 화장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우편번호 주소를 써야지. 서울시 서대문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10이라고 되어 있네요. 경기대로 10 이렇게 하고 엔터 치게 되면 맨 위에 있는 거 그냥 적용 누르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자료가 있는 게 있나요? 없네요. 일단 주어진 자료 다 입력했죠? 다른 거 주어진 자료가 없으면 여기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등록하시는 거예요. 등록하면은 여기 거래처가 2001번으로 꼼꼼히 등록된 거 나타나죠.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였었어요. 이제 거래처, 신규 거래처 이렇게 등록하고 금액 5천만원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여기서 요구했던 상황을 다 반영을 하게 된 거란 얘기죠. 자, 마지막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매출이네요. 거래 명세서에 의한 상품 매출이라고 나와 있어요. 상품 매출 읽어보면 날짜는 4월 20일 날짜고요. 거래처 명승뷰티에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했다. 그러면 외상은 외상 매출금일 것이고 상품 매출했으면 상품 매출을 했으면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자, 그럼 금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1억 원이네요. 자, 그럼 원래 드리는 거 한번 써봐 드려볼게요. 아주 흔하게 또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지금 잘 익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지금 우리가 상품을 1억 원어치를 팔았어요. 차변에 외상 매출금 1억 이렇게 쓰시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상품을 팔았을 때 상품 매출이라고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상품이라고 쓰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틀려요. 왜 틀리냐면 상품을 매출했을 때 여기다가 만약에 여러분이 상품 매출 대신에 상품이라고 쓰시게 되면은 얘는 재고자산이고 자산 계정이고요. 상품 매출은 손익계산서에 매출액 계정, 수익 계정이에요. 계정 자체가 아예 다른 거랍니다.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실수를 처음에 많이 하신답니다. 얘는 자산 계정이고 얘는 손익계산서에 매출액 계정이에요. 수익 계정. 아예 다른 거니까 우리가 상품을 팔았다 하면 반드시 상품 매출이라고 써주셔야 합니다. 물론 코드 번호도 예시당초 다르겠죠. 거기다가 외상 매출금은 매출 채권이니까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는지 써주셔야 되겠죠. 명승 뷰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는데 실제로 이렇게 1억 원씩이나 되는 이 금액을 갖다가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만 해놓고 나타나지 않으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실무 거래에서도 상품을 사고 팔기로 계약을 하게 되면 여기서처럼 반드시 계약금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럼 4월 5일날 이따 조회를 해보면 알겠지만 4월 5일날 계약금을 여기 명승 그렇죠? 3일비트에서 계약금 받았을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놨겠어요? 차변에 만약에 현금으로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요. 10%는 얼마죠? 1000만원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1000만원 이렇게 받아놓고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놨겠어요? 선수금에서 1000만원 이렇게 써놨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 상품을 갖다가 판매하면서 돈 정산하고 있잖아요. 정산하고 있을 때 여기 선수금으로 1000만원 돈 우리 먼저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선수금 이제 없애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선수금을 먼저 없애주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선수금 1000만원 얘는 먼저 이렇게 없애주고 그럼 우리가 상품 1억 원어치 매출하고 우리가 외상으로 받을 거는 이제 얼마 남은 거예요? 1억 원이 아니라 1억 원이 아니라 선수금 먼저 계약금으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예상 매출금은 9천만원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된단 말이죠. 아주 흔하게 보편적으로 시험 출제도 많이 되고 시험은 우리 실무에서도 실제로 아주 많이 발생하는 거래란 뜻이에요. 잘 기억해 두시고 계약금 먼저 받은 거 이렇게 상계처리해서 없애고 이 상품을 매출했을 때 남아있는 잔액 외상 매출금은 9천만원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4월 20일 거래로 이거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4월 20일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차변에 외상 매출금 가지고 있었죠.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명승뷰티, 금액은 9,000만원. 그 다음에 선수금 빼줘야 되죠. 선수금 똑같이 선수금 부채 계정이었으니까 명승뷰티한테 1,000만원 받은 거 있었고, 대변에다가는 상품 매출한 금액 이렇게 해서 1억 원이었죠. 이렇게 정리해서 써주셔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총 13가지의 거래 문제를 갖다가 일반 전편에서 여러분이 쭉 다 입력을 해보셨어요. 그리고 이 해당되는 설명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서 여러분이 별도로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서 여기 뒤에 우리가 연습했던 문제에 대한 설명들이 개정할 거 없이 자세히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꼭 읽어보시고 기정들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으네요. 그래서 여기 총 13번 문제까지 마무리를 다 끝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복습하면서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8월달부터는 여기 지금 우리가 입력했던 자료들에 대해서 이렇게 잔액에 관련된 조회 문제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입력한 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으네요. 계정 조회하는 건 사실 뒤편에 우리 조회 문제에서 연습을 다 할 것들이거든요. 그때 해도 되긴 하겠지만은 이거 그럼 나중에 하시고 우리 조회하는 것까지 다 배운 다음에 이거까지 나중에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는 8월 시험부터 이렇게 내겠다고 미리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예상되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냅니다. 지금도 사실상 있기는 한 거예요. 똑같아요. 여하튼 됐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파트를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전표 작성, 증명서류 관리까지 끝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금 관리에 대한 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